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세계 경기 침체 공포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블록체인의 특히 비트코인 시세가 오늘 600만 원대를 형성하면서 열흘 전보다 40%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전한 이때 비트코인 그리고 또 업계에 대한 보다 현명한 가이드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정반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리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 앵글 김혜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스킨체인의 강태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죠.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사심 토크,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플레타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석 이사, 그리고 파이엑스고의 김미성 매니저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시장 위기에 비트코인 위기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안전자산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가상자산 금지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모바일 앱의 결제 옵션에 벡트 캐시가 추가됐습니다. 벡트 CEO는 스타벅스 앱을 통해 벡트의 첫 다이렉트 통합을 확인하라는 메시지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 자, 가장 주의 깊게 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제 네 번째 안건에 우선 눈길이 갑니다. 네. 스타벅스가 벡트로 결제를 했다. 뭐 실제 상품에 이 가상자산으로 결제한다는 사실도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스타벅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벅스에 뭐 여러분 사이렌 오더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카드 같은 것들로 이제 결제를 하신 분들이 많이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쌓인 금액만 해도 글로벌 중간 이상 정도의 은행과 맞먹는 금액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가상자산화돼서 진행이 된다면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건인 비트코인 회의론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3일이었나요? 그날 굉장히 많은 하락을 겪었습니다. 뭐 한 460만 원, 거의 반토막 정도의 하락을 나타낸 날이었는데 아마 굉장히 그날 떨리고 뭐 조바심 나고 이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 앱 벡트가 또 이제 코인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회의론에 대해서도 또 안건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정윤석 이사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네. 지금 우선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커피 쪽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유동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걸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웬만한 이제 금융기관보다 더 큰 그런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연 토큰이 접목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상상의 나래를 그리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또 벡트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이것이 실물자산이 코인으로 연결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지, 두 번째는 어떤 스테이블적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써도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안정화가 돼 있는지라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끌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스타벅스에 이런 사례가 있다 보면 이제 앞으로도 요즘 그 트렌드가 구독 서비스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서비스에 대한 매니아층이 생길수록 그 서비스를 미리 어떤 결제를 한다든지 구독을 해갖고 미래 선결제를 하는 거죠. 그런 서비스나 그 자산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자산과 코인의 어떤 전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의 뭐 개인적인 관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아무래도 오늘도 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거의 뭐 10% 내외까지도 막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기존에는 이제 어떤 안전자산으로서 금과 최근에 뭐 떠오르는 디지털 금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바라봤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 부분이 좀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은 또 재밌는 게 주식시장, 한국 시장이 또 박살을 났지만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 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정윤성 이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스타벅스 이제 앱에서 벡트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실물 자산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앞으로 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이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비트코인 회의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기성 매니저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모든 네 가지 안건 중에서 그냥 하나만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비트코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결국은 이 모든 내용이 비트코인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60%가 넘는 어떠한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든지 간에 결국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그 암호화폐 시장을 전체를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지금 회의론 또는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땐 항상 안전한 자산이었어 라는 어떤 트렌드가 보여지다가 하락만 하면 갑자기 비트코인은 디지털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이 하나만 짚겠습니다. 네, 김기성 매니저도 역시나 비트코인 회의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다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오늘 세 분께서 픽해주신 안건은요, 바로 안전자산인가 아닌가, 수면 위에 오른 비트코인 회의론이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11시간 만에 200만 원 이상 확 줄어든 사례가 있었죠. 바로 지난 12일 비트코인을 검은 목요일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들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승호 대표님,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조금 하락을 이제 만회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관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망?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 불안한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날 굉장히 많은 하락을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는 하락을 한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4,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날 생각을 했는데 4,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근데 재밌는 사실은 국외는 4,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간 데 반해서 국내는 이제 소위 김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15%, 그날 많을 때는 18%까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은 견고하게 버티고는 있지만, 또 김프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오늘은 국외보다 국내가 마이너스 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국내랑 국외가 괴리감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저는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의론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에 회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이번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관심도나 아니면 투자자산이라는 생각은 더 많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분명히 비트코인은 이제 회의까지는 아니지만 현재는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망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확 떨어졌다가 조금씩 만회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망의 자세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바닥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측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윤석 이사는 비트코인 상황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우선은 최근의 트렌드가 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아니다 말은 많은데 뭐 정답은 네.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금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전자산이다라는 그런 뭐 언론의 주목도 받았었는데 결국 안전자산은 달러만이다라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결론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진검승부는 이렇게 위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안전자산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국 통화 있으면 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불안전 자산이고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은 원화를 바꿔서 뭐 비트코인하고 갖고 가는 그런 부분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코로나의 여파가 진행이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미국 국채라든지 뭐 달러 이런 자산류 위주로 수요가 되면 될수록 안전자산 내에서도 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급이 이제 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작에 이제 떨어져 나갔어서 지금 급락이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컸었을 때는 사실은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차라리 원화 연동된 테더가 낫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최근에 오른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원화를 USD 테더로 바꿀 수 있는 거래소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 한 1,000원, 1,100원 갖고 왔다가 최근에 장중한 때 거의 1,400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테더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뭐 회계적인 이슈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안전자산 내에서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레벨을 잘 따져서 가야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여파라든지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역으로 움직이겠죠.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뭐가 좋냐? 증권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고 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자산인 A부터 위험자산인 Z를 뭐 수십 가지를 나열을 했다. 올라갈 땐 Z부터 올라갈 것이고 떨어질 때는 A가 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이 더 중요하지 뭐 막다른 뭐 A 아니면 Z 전략 이런 전략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뭐 하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팁을 주셨어요. 앞으로 달러 수요가 좀 커질 예정이고 또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과 비트코인 등이 있지만 특히 원화 연동된 테더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런데 이번 위기에서 폭락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시리에 빠지고 계실 텐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아니다라는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김기성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4월부터였어요. 근데 이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진 이유는 사실은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재작년 12월 달부터 작년 6월 달까지 한번 6개월 동안 쭉 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안전자산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거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갑자기 거의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갑자기 이건 안전자산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이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안전자산이 아닌 것이야 라고 지금 약간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지 또는 그것이 안전자산이 아닌지보다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국제 정세를 논하고 국제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 금, 은, 원유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질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어떤 사회적인 포지셔닝이 어디까지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그냥 독립적인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치 하나로 묶어서 자산의 어떤 포지셔닝을 확실히 잘 잡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히 달러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다른 주식에 비해서 특히나 이제 국내 주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일 수가 있겠죠.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보다도 항상 이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떤 시장상에 맞물려서 상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런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제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실물 화폐를 찍어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있고. 그러면 이 늘어난 어떠한 이런 실물 화폐, 실물 통화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현재 이 위치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현금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들어오고 싶지 않은 위치였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떨어짐으로써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다. 저는 좀 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하락이 물론 뼈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충격도 크지만 도리어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일을 계기로도 좋은 이벤트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비트코인이 사회적 자산 포지션이 높아졌다. 그리고 달러에 있어서는 안전자산이 아니지만 또 국내 주식과 비교해서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 고로 그 상대적인 가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전자산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을 해서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도 너무 하락을 한다면 위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가설을 지어서 서킷 브레이크가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투자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박승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킷 브레이커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단일 어떻게 보면 자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증권으로 보면 유례없는 주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날 12일, 13일 날 상황을 봤을 때도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한 3, 40% 정도 하락을 보이는 데 반해서 국외에서는 4, 50%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 수요 시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서킷 브레이크로 잡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혼란은 어떻게 될지, 만약에 국내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하면 국외에서는 이 거래를 막아야 되는 건지, 뭐 전 세계적으로 서킷 브레이크를 같이 발동해야 되는 건지의 룰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거래소별로 그리고 유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주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른 거래소로 다시 옮기거나 국외나 글로벌로 나가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 서킷 브레이크나 이런 걸 막아버리면 다른 쪽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킷 브레이크가 이 가상자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가설을 세워봤는데 역시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에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가서요. 이제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윤석 의사의 의견을 확실하게 못 들었거든요. 아까 안전자산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상자산 또는 비트코인이 회의론 긍정적이 있는데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그 기업의 어떤 단기 순이익을 나눠서 그 주당 순이익으로 해갖고 그걸 곱하면 그 주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주당 100원을 버는데 그 업종이 예를 들어서 PER이 뭐 10배다. 그러면 그 주가는 본질적인 가치는 그러면 100원의 10배인 1000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시황이나 날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되는 어떤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라는 게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채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그거를 뭐 역산해서 산술적으로 해도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가치가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 주식에 있는 그 기업이 일을 해갖고 현금이 창출되고 그 현금을 이제 배당을 줬었을 때 그 가치가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의론은 뭐냐? 이게 뭐 나오냐, 가치가 있냐. 근데 두 번째 뭐냐, 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금은 얼마야? 그리고 금은 가치가 있어. 봤을 때 이쁘고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속으로 해서 전 세계에 거래소가 있고 이것이 있으면 USB에 넣어 갖고 와도
전쟁이나 위험 상황에서도 나는 이건 자산을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언제든지 지킬 수가 있고 인프라가 깔려 있어. 그러면 비트코인은 100%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회적인 약속이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현금은 없지만 사회적인 약속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그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안 쓰는 그런 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치를 좀 적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사실은 회의론보다는 사실 긍정론이 훨씬 더 크고 특히 아까도 뭐 스타벅스 같이 그런 쪽으로 계속 쓰이면 쓸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다. 대신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완전한 안전자산 아니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이 왜 생겼냐면 언론을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을 얻으려면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자극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동쪽과 서쪽,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회의론과 긍정론, 그때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걸 알고 언론을 접해야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처럼 사회적 약속과 또 인프라가 전 세계에 펼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현재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다면 김기성 매니저는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이 월급날인데 네, 월급날? 저는 오늘 살 겁니다. 진짜요?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하면서 꾸준하게 말씀드린 건데 비트코인을 다달이 사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얼마 나는 최저점에 살 수 있을까? 최고점에 팔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어떤 자산이든 간에 최저점에 절대 못 사고요. 최고점에 절대 못 팝니다. 일반인들은 정말로.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벌 수 있는 방법은 다달이 사는.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되냐? 삽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보다 비쌀 때 사봤기 때문에. 네. 저는 삽니다. 자, 김기성 매니저에게 여쭤봤더니 자, 오늘 월급날인데 비트코인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또 가장 중요한 세 분의 한 줄평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 한 줄평 들려주세요. 네, 우선은 뭐 방금 전에 질문처럼 산다 안 산다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저도 산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외 변수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소강 상태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 변수가 좀 해소되거나 아니면 대외 변수가 해소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 줄평으로 소강 상태일 때는 관망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어서요 정윤석 이사의 한 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저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의 무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자산을 왜 나눠서 투자하고 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냐면 각 투자 자산별로 상관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달러가 올라가고 이럴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한 가지 무기로서 충분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김기성 매니저의 한 줄평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1,000만 원에 샀는데 600만 원에 못 살 이유가 없다가 제 한 줄평입니다.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월급을 전부 다 해도 올인하진 않아요. 저도 생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에서는 저는 살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냐 위험한 자산이냐가 아니라 그냥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산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산으로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한 줄평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수면 위에 오른 비트코인 안전론, 안전자산인가 아닌가 회의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세 분과 함께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쟁굴에 올라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 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역시 상시 공시 탑10 보니까 과매도였다. 너무 많이 높은 변동성이 있었다. 이런 공시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앞선 코너에서도 과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가 어떤 자산군으로서의 성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쟁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제로 좀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아비규환에 빠졌죠.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확산되어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긴장감이 있었을 때 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가격이 궤도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좀 이야기가 달라졌죠. 지난 12일과 13일 비트코인은 1,000만 원대에서 단박에 500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저도 그때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이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무섭게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 전통 금융자산과 같이 함께 위험자산과 함께 이제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걸 보고 금 아닌 거 아니냐, 어떤 자산군과 과연 커플링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쟁글은 비트코인이 생겨난 후로 가격 상관관계가 높은 전통 자산군이 무엇인지 분석 비교해봤습니다. 올 들어서 비트코인과 가장 가격 상관관계가 높은 것 뭘까요? 굉장히 의외인데 나스닥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력이 56%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금이 아니라 디지털 나스닥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간을 또 달리했더니만 설명력이 달라졌습니다. 기간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로 넓히면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가격과의 설명력은 8%대로 줄어들고 그런데 또 이걸 더 넓혀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로 넓히면 설명력이 71%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시기에 따라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항상 설명력이 높았던 건 아니고 낮을 때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올해 들어서만으로 좁혀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군과 비교해본 가격 설명력을 비교해본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군 간 가격 설명력은 나스닥이 가장 높았던 56%, S&P가 40%, 니케이가 18%, 은이 또 의외로 15%, 코스피가 10%, 2년물 미국채 금리가 7%,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2%, 항생지수가 3%, 금은 낮았습니다. 2%, 석유가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력이란 건 이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좀 넓혀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의외로 비트코인과 가격 설명력이 높았던 나스닥과 S&P 그리고 비트코인과 자주 비교되는 금까지 이 세 가지 자산군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로 살펴보겠습니다. S&P가 71%의 설명력을 갖고요. 나스닥도 71%, 금은 이보다 낮은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사실 2013년, 2014년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2018년부터로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이 설명력이 금이 21%, S&P가 12%, 나스닥 8% 순이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금이 좀 높았네요. 2017년 비트코인 불장이 왔던 이후에 과거보다 좀 더 대중화됐었던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과연 어떤 자산군과 설명력이 높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또 이때는 특이하게도 설명력이 높은 자산군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쟁글에서는 이는 2018년과 2019년도가 규제해였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좀 추측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산군들과 뜯어봤더니 오히려 비트코인이 딱 하나의 자산군과 가격 설명력이 높다고 결론 내리기 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진화를 해가고 성격을 드러내야 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근법 통과 이후에 제도권 안으로 이제 편입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는 어떤 자산군과 설명력이 높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특징이 좀 하나 더 포착이 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의 무빙이 굉장히 커질 때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원래는 1달러 정도의 패깅이 돼 있는데 1달러가 아니라 갑자기 1.05달러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법정화폐, 원화나 위안화 이런 것들이 출금이 되지 않는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화를 시도하거나 유동성을 집어넣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24시간 내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0.05달러 이상 났던 경우는 총 58번이었습니다. 이 58번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날 10% 이상 움직였던 날은 17번, 5% 이상 달라졌던 날은 36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의 가격 무빙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보일 때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정도를 투자자 여러분께서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같이 좀 안 좋은 가운데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밝은 소식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팀장의 쟁글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가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의 코스메틱 유통기업 스킨체인의 강태우 CEO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킨체인 대표 강태우입니다. 네, 저는 관세사로서 8년간 이제 다양한 산업군의 수출입, 또 수입, FTA, 관세 환급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특히 화장품의 산업군에 대해서는요, 코트라랑 무역협회 그쪽의 자문위원과 강의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무역협회와 코트라 또 다양한 그런 화장품 업종의 CEO분들을 만나면서요, 이런 필드에서 느꼈던 점들, 예를 들면은 화장품 업계 유통에 대한 문제점 또는 보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수익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최대한 정책으로서 많은 부분을 환원해 드릴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요. 이렇게 스킨체인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세사 등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체인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스킨체인몰은요,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시중에 굉장히 화장품에 대한 쇼핑몰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쇼핑몰, 코스메틱 쇼핑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은 의아한 그런 처음이기 때문에 다들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냥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국내 코스메틱에 대한 소비자들과 해외에 있는 코스메틱의 시장의 그런 소비자들이 주도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그 구매에 대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스킨체인으로서 환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스킨체인은요, 스킨체인몰을 통해서 국내외 코스메틱 브랜드의 제품의 유통 마진을 저희 스킨체인몰 회원에게 스킨체인 포인트로서 환원을 해주고요. 그 포인트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실제 코인으로 전환되어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포인트라는 게 뭐 지금 다들 소비자분들도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이런 부분을 접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대 10%에서 30%, 50%까지 포인트가 지급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구매 금액과 등급에 따라서 포인트를 환원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코인으로서 직접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킨체인몰은요, 해외에 있는 유명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있는 우수한 제품의 브랜드들도 함께 런칭을 해서요, 스킨체인몰에서 전 세계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소비자 주체 화장품 유통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데요.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화장품 시장에 주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코스메틱 시장의 규모가요. 네, 2022,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네. 약 650조 원에 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경기가 뭐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연평균 성장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K-팝에 이어서 K-뷰티도 지금 선풍적으로 인기가 끌면서 전 세계에서도 K-뷰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러한 지금 스킨체인을 준비를 하면서 화장품 업종에서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뭐 유통이나 아니면 마케팅이 조금 부족해서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접할 수 없는 기회가 없었던 업체들도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관세사를 하면서 해외 유명 브랜드가 국내로 수입을 할 때 고가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에 대한 뭐 FTA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경험을 하면서요, 사용자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 이런 부분이 된다라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한 보상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스킨체인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화장품 업계도 새로운 선풍을 물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여자인지라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뭐 개개인별로 뭐 유전적 특성도 있을 거고 피부별 타입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뭐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맞춤형 화장품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피부가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사람에 따라서 다들 피부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스킨체인은요, 일단은 3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16가지 피부 타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요, 그런 데이터를 먼저 받고, 두 번째는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또 축적을 하고, 세 번째는 피부 진단을 통해서 그 진단을 월 1회 데이터를 받음으로써 그 데이터를 가장 적합한, 저희가 개인에게 최적화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저 피부 관련해서 개인에게 설문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은 사실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스킨체인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변화를 많이 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뭐 다양한 코인들도 많이 있지만 일단 저희 스킨체인은요, 3가지에 지금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보안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기술이나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요, 일단 첫 번째 보안은요, 전문 컨트랙트 보안 감사 썰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요. 두 번째, 이제 기술이나 법률적으로는 글로벌 법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상이 없음을 저희가 검증을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투명성을 위해서 블록체인 정보 공시 이제 쟁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스킨체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보안 기술 투명성 세 가지 원칙 아래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들리는 부분은 바로 할인이었어요. 그래서 코인 결제나 기프트 이용권 등을 이용을 했을 때 할인율이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가장 큰 부분은요. 저희가 코인 결제를 통해서 스킨체인몰의 결제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한 스킨체인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절감되는 수수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코인 서큘레이션으로 인해서 선순환의 이익을 즉 소비자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개인의 피부 타입, 유전적 특징, 현재 상태 등에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저희들이 축적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품별로 연간 사용량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그러한 유통 마진을 소비자들에게 환원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러한 정보들을 사실은 기업들이 많이 지금 시도를 해오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수집되거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스킨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그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고 또한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스킨체인을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국내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의 화장품의 브랜드도 있지만 수입에 지금 누구나 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명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네. 유명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내의 우수한 제품들이 스킨체인몰에서 런칭될 예정입니다. 좋네요. 스킨체인 꼭 함께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쯤에서 드려봐야 할 질문이 하나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스킨체인의 토큰 이코노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 스킨체인의 토큰 이코노미는요, 크게 세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생산 네트워크고요. 네, 두 번째는 유통 네트워크, 세 번째는 큐레이션 네트워크입니다. 이 세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저희의 이제 스킨체인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킨체인의 세 가지 네트워크, 생산, 유통, 큐레이션 네트워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스킨체인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 위치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스킨체인은요, 일단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통해서요, 전략적 제휴 MOU가 체결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트소닉을 통해서 간편 구매 1차 2차까지 모두 판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저희가 되게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스킨체인몰. 네, 앞서 설명드렸던 스킨체인몰이 이번 달 말에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고요. 네, 다음 달에 정식적인 스킨체인몰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SKC 10% 보너스 솔드 아웃 이런 화면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인기가 많고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궁극적인 사업 목표와 비전 또한 제시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가장 궁극적인 스킨체인의 목표. 네. 지금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제공된 사용자들, 커뮤니티들은요, 정당한 보상을 저희가 스킨체인으로서 제공해드리기 위한 게 저희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더욱 집중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1번을 꼽는 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합리적인 그런 유통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중요하죠. 네, 화장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두 번째는 유통, 세 번째는 마케팅과 이제 판매로 직결이 되는데요. 저희 스킨체인은요, 즉 유통 과정을 혁신을 이루어서 가장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소비자들에게 환원해 준다라는 정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리적인 유통 체계라는 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킨체인을 통해서 또 꿈꾸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각각의 소비자들에 대한 특성,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축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함으로써 각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최적화된 그런 화장품에 대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제공받고 또한 그에 대한 토큰도서 저희가 보상을 해줌으로써 결론은 소비자들도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저희의 쇼핑몰에서 런칭한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도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의 생태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일정을 포함해서요. 올해 계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뭐 아이오 1차, 2차까지 지금 판매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24일에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에서 상장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상장이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스킨체인이라는 코인보다도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스킨체인 몰. 네, 그게 올해 말에 이달 말에 이제 베타 버전이 오픈이 되고요. 이제 4월 달 중에는 베트남 거래소 M2bit을 통해서 저희가 상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코스메틱 시장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코스메틱 시장을 저희가 겨냥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베트남 거래소를 상장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인 이제 B사와 H사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꾸 상장 얘기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아무래도 저희 스킨체인은요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스킨체인 몰이고 이 스킨체인 몰이 원활하게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는 스킨체인이 지급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하는 게 가장 큰 궁극적인 일정의 목표입니다. 네, 향후 계획들을 들어보니까 스킨체인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혹시라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하지 못한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저희 스킨체인을 그동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하면서 화장품이라는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연평균 성장도 굉장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화장품 산업군입니다. 이러한 화장품 산업군에 대해서 소비자들, 판매자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했을 때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서 스킨체인 몰을 구축하게 된 거고요.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사용자 중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킨체인 몰의 플랫폼을 갖추어 놨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쪽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베트남 그리고 나아가 이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시장까지 겨냥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중심의 화장품 유통 생태계를 꿈꾸는 스킨체인의 강태우 CEO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re probably touching on an area where the jurisdictional 블록체인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함께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인사이트는요. MTN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독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다음 주 목요일에 더 알찬 정보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